발표를 맡게 된 한국행정연구원 김정혜라고 합니다.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개혁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오늘 제가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이게 안 움직이네요. 네. 어떤 걸로? 요거요. 네, 목차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한 5개 챕터로 목차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론하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선 스타일, 세 번째 챕터에서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행정개혁 의제와 성과, 네 번째 챕터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개혁의 전망, 그리고 한국의 시사점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5개 챕터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양이 많은데요. 가능한 좀 신속하게 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트럼프 2기는 1기보다 더 강력한 미국 중심의 정책 이슈가 제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승리하면서 트럼프에게는 보다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개성이 뚜렷한 정치 지도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아웃사이더이자 자기 확신이 강하고 또 공격성이 좀 강하고 또 슬로건 정치에 능한 이런 리더십 스타일은 앞으로 더 공격적인 방향에서 대내 그리고 대외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추진하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는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1기와 비교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수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는데요. 인수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대통령 임명직에 대한 인선 작업입니다. 잘 준비된 대통령일수록 인선 작업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기 마련인데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임명직의 수는 약 4천여 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1기 대통령 당선 후에 인선 속도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서 굉장히 느린 편으로 100일이 지난 후 또 그리고 200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느립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가 안 된 대통령이다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인수 과정에서도 많은 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는 조금 다릅니다. 첫 인선 발표도 대선 이틀 뒤에 바로 이루어졌고 또 초대 내각 구성 완료 시기도 3주 만에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선 내용을 보더라도 1기와 2기는 상당히 유사한 인선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기에서는 보다 이제 4사람으로 무장해가지고 또 이 정책을 꼭 성공하리라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돋보이는 형태로 정치적 충성도와 그다음에 전직 의원이나 외교 경험이 많고 자기의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선택을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적 구성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더 강력한 마가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2기에 대한 행정개혁 내용을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행정부 1기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1기의 행정개혁의 내용이 2기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1기에서도
그 대통령의 인식을 살펴보면은 연방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규제가 누적돼 있다느니 연방 정부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든지 또 인적 자원이나 역량이 부족하다 이런 인식 하에서 그 다양한 행정 개혁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 행정 개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미국의 특징인데 트럼프 대통령 일기에서는 행정개혁 의제를 대통령 아젠다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일기에서는 그 당선 직후에 그 대통령 경영 의제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정부 혁신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비전으로서는 21세기를 위한 정부의 현대화라는 모토를 가지고 추진을 했고요. 원리로서는 미션에 충실하고 서비스 지향적이며 그다음에 납세자의 어떤 그 권리나 의무를 그 공무원들이 좀 해줘야 된다,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원리를 가지고 크게 3개, IT 현대화와 또 데이터 책임성 투명성 분야, 그리고 인재와 관련된 분야 이렇게 3가지 분야를 3대 혁신 분야로 삼아서 현대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혁신을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동 성과 관리 제도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트럼프 일기에 대해서는 조금 간단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좀 지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트럼프 일기 정부 혁신의 IT 현대화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것도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 또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도 다양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인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IT 관점에서 그 우수 인력 확보나 저성과자와 위반 행위자의 해고 추진과 관련된 그런 그 관리 부분을 좀 가이드를 제작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처 간 칸막이 극복을 위해서 협업 체계를 구조화해서 행정 개혁을 추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정부 혁신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성과와 한계가 있는데요. 이 관리 의제는 초기에는 굉장히 그 상당한 추진력을 가지고 실행이 되다가 그 IT 현대화라는 것들은 시스템 관련 구축 비용 등이 좀 필요한데 예산이 상당히 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좀 일부 기관에만 IT 현대화가 이루어진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한계는 있었지만 지금 현재 그 이때 노력의 기반을 토대로 그 미국의 AI 관련한 정책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인재와 관련된 그런 그 분야에서는 공무원 노조의 강력한 저항과 갈등이 있어서요. 대부분의 그 정책 의제들은 실패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트럼프 일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정 개혁과 함께 정부 조직 재구조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당선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공무원의 고용 동결을 선언을 했고요. 그 이후 한 1년 6개월에 걸쳐서 그 OMB가 주도하고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한 조직 개편 대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 조직 재구조화의 전략 분석 트리라고 있는데요. 이 분석들에 따라서 총 32건의 조직 재구조화 의제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 그 이 의제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부 개선 계획이 대부분 실패했다라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이 중에서 좀 성공한 거를 좀 뽑아볼 수 있다면 2가지 정도 뽑을 수가 있는데요. 그 우주군을 창설한 것과 이민세관 단속국의 역할을 강화한 부분들은 성공한 그 조직 재구조화 개혁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들은 거의 실패되어서
추진이 되지 못했고 트럼프 2기 행정개혁 조직 제구조화의 대부분의 이슈들이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형태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규제개혁이었는데요. 규제의 철폐 및 비용 감축을 목표로 설정을 했는데 특히 그 규제 한 개를 신설할 때 2개 규제를 없애는 방식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 규제나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그 규제 개혁을 추진을 했었고요. 그 결과 규제 한 개를 그 성과를 좀 살펴보면 3년 동안 그 신설 규제 한 개를 만들고 기존 규제 7.6개를 폐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 규제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규제 개혁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 1기 규제 개혁은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반면에 환경 규제나 금융 규제를 과도하게 완화함으로 인해서 그 금융 규제 리스크가 좀 우려되기도 했고 또 환경 단체들의 그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그 트럼프 1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1기를 살펴본 이유는 그 내용의 대부분이 2기에 와서 보다 더 같은 방향으로 강화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2기는 트럼프가 좀 더 강력해져서 돌아올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행정부에 대한 인식을 좀 살펴보면요. 트럼프 자신이 스스로 1기의 정책 실패의 원인이 워싱턴 관료주의 때문이라고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코로나19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정책이 지연이 되면서 재선이 좌절되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그 민주당과 그 공화당 온건파들의 정치적 반발, 또 FBI나 법무부가 그 트럼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좀 똘똘 뭉쳐가지고 트럼프의 그 지금 뇌 구조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그 향후에 그 주된 그 행정 개혁의 정책 방향은 딥스테이트 척결, 그리고 정부를 축소하겠다. 그리고 의회만 바라보지 않겠다. 의회를 회피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활용하겠다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행정부가 그 등장을 하고 그 정식 관료제를 활용을 해가지고 행정 개혁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속도가 느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속하게 행정부를 장악하고 정부 축소나 딥스테이트 척결을 위해서 일단은 그 정부의 정규 조직이 아닌 도찌라는 그런 정부 효율성부를 만들어서 아웃사이더이자 기업가적 혁신 관점을 지닌 일론 머스크한테 이 부서를 맡기게 됩니다. 이 부서는 잘 아시다시피 그 한시적 위원회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정부 외부로부터의 조언과 지침을 하는 자문 역할에 해당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실효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온 여러 정책 의제들은 실질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으려면은 OMB와의 협력을 통해서 의제화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구조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 회피 수단 활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트럼프 측에서는 지금 현재 대비하고 있는 것이 그 의회 승인이 없어도 이런 정부 효율성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제들이 그 합법적이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 헌법적인 그 소송까지 불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제가 의회 회피 수단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을 그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돛지를 이용해 가지고 크게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유형으로 그 행정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예산 부분에서는 지출 감소 개혁, 그다음에 조직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부 축소라는 그런 개혁, 그다음에 인사 파트에서는 공무원 개혁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그 트럼프 2기 행정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그 지출 감소 부분에 있어서는 그 미국 연방 정부의 그 부채 규모가 극대화된 상황에서 지출 감소와 관련된 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 그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나와 있는 그 의제들은 그 지출 감소의 방법으로 일론 머스크가 언론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SNS를 통해서 제시한 여러 가지 방법들입니다. 예를 들면 낭비성 지출을 2조 달러 삭감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미 연방정부 지출액이 6조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2조는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그런 규모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 지출 감소 개혁에서는 그 AI가 중요한 그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로 트럼프는 그 데이비드 섹슨이라는 사람을 AI 및 과상화폐 짜르로 임명을 했습니다. 향후 이 AI 짜르는 그 도치와 협력을 해서 정부 지출 감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디지털 수단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반면에 그 기존에 있는 최고 AI 책임자와도 협력하는 그런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지출 감소 개혁은 사실 그 트럼프가 특별히 처음 한 건 아니고요. 레이건 그레이스 위원회부터 또 클린턴 대통령 때는 그 NPR 개혁까지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좀 긍정적인 평가도 합니다. 그 수십 년마다 이런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견제할 필요가 있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좀 긍정적인 평가의 단면이고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조를 감축하겠다라는 건 좀 무모한 거 아니냐. 또 그리고 그 하향식 개혁은 좀 정부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머스크는 잘 모르는 사람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 개혁의 두 번째 유형으로는 정부 축소를 둘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부 효율성부가 구성이 준비되어 있고 또 준비 중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제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인 그 아젠다 47하고 그다음에 헤리티지 재단이 그 프로젝트 2025라는 것을 22년에 편찬을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토대로 이 전망 내용을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상당수 의제가 트럼프 1기 정부 재구조화 의제하고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부 축소는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연방정부 구조조정하는 방식, 또 정부 기능을 민간 이양하는 방식, 또 규제를 철폐하는 방식, 그 다음에 기능 및 프로그램 검토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일단 연방정부 구조조정 방식을 보시면요. 그 아젠다 47에서 특정 연방기관을 폐지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교육부입니다. 교육부는 1기에서도 그 노동부하고 합병 대상으로 그 분류됐었는데요. 2기에는 폐지 또는 역할 축소라는 형태로 더욱 강화된 구조 조정안이 제안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밖에 환경청이라든지 또 다양한 규제기관들의 기능을 규제가 아닌 그 혁신 지원 쪽으로 방향을 전환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구조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정부 기능 민간 이양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중소기업청 그리고 에너지부, 주택 및 도시개발부 등의 일부 기능들을 또는 전부 기능을
그 민간에게 이양하겠다라는 조치들이 취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그 규제 철폐를 통해서 규제를 하는 그 부처나 기관을 축소하겠다라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수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기에서는 그 1기 때는 1개 규제를 신설하면은 2개를 없앤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1개 규제를 신설할 때 기존 규제 10개를 없애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심찬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기능 및 프로그램 검토 부분에서는 그 다양한 연방정부 프로그램이라든지 기능상의 중복을 제거하겠다는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간단하게 그 정부 축소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런 정부 축소 노력이라든지 규제 개혁의 그 일부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만, 현재 그 내세운 바와 같이 그 과도한 연방기관을 폐지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머스크는 심지어 450여 개의 그 연방기관을 90여 개면 충분하다, 이런 식의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와 의회의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비관론이 좀 우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개혁의 마지막 유형인 공무원 개혁인데요. 이 스케줄 F라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트럼프 1기 말에 그 스케줄 F가 그 통과가 됐었는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바로 폐지를 시켰죠. 근데 요거는 그 공무원 채용 절차 중에서 경쟁 절차랑 비경쟁 절차가 있는데요. 그 경쟁 절차는 GS 스케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경쟁적인 부문이 지금 A, B, C 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F라는 그 스케줄을 하나 더 만들어서 비경쟁적인 절차에 직군을 하나를 더 만들겠다라는 그런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 F를 신설해서 여기에 분류된 공무원들은 그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없애서 그 연방 정부 내의 관료주의를 축소시키겠다라는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24년 기준으로 그 미국 연방 공무원 전체 인력 규모는 약 210만 정도 되는데요. 그 스케줄 F로 분류될 수 있는 그 유형은 그 GS 13부터 GS 15까지에 해당하는 고급 행정직, 그 정책 고문이나 관리직 공무원을 그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 스케줄 전체 규모의 그 GS 15에서 13에 해당하는 그런 공무원들은 현재 24% 정도 되고요. 최소 규모로 볼 때는 그 6만 9천에서 50만 명까지가 그 후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직위에 대해서 F로 그 전환시키려는 노력인데요. 트럼프의 딥스테이트 척결의 그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그 바이든 정부에서는 OPM을 통해서 이를 방지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서 OPM한테 새로 규정을 만들어라라고 하면 바로 다시 무력화될 수가 있고요. 또 지금 현재 트럼프는 그 규정을 만드는 거에 그치지 않고 아예 입법화를 시키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그 일론 머스크가 그 공무원 수 감축에 활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수단들을 조금 써봤는데요. 그 재택근무 금지라든지 또 각 기관에 필요한 최소 직원 수를 파악해서 인원을 대규모로 감축하겠다라든지 또 기관을 이전시켜서
거기 가기 싫은 사람은 자발적 퇴직을 유도한다라든지 또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해서 그 저성과자를 판별하겠다라든지 그리고 자발적인 퇴직자들한테는 좀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하고 또 퇴직자의 민간 기업의 그 취직을 지원하는 여러 조치를 한번 하겠다라는 것들을 지금 머스크가 그 공무원 수를 감축하고자 하는 그 방안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공무원 개혁 방향은 상당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특히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굉장히 세거든요. 다만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그 상하원을 장악을 하고 있고 또 상하원 모두에서 도지의 이런 조치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려는 기류가 생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내부적인 갈등은 더 조금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스케줄 F에 대해서는 그 미국에서도 물론이고 저희 쪽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일단은 직업공무원제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라는 거, 그리고 역관제나 정실 인사로 인해서 그 전문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의 시사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그 한국도 지출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시고요. 부채 비율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들을 제가 그 벌집 모양에다가 좀 써봤는데요. 뭐 과거부터 구조화된 그런 복지 정책이나 의무 지출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클 거고, 경기 침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 뭐 코로나19 때 어떤 재정 지출과 관련된 재정 부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원인으로 지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그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라는 기조로 지금까지는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런 경기 침체에 맞서서 과연 이 기조가 계속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그 현재 상황을 살펴볼 때 많은 그 전문가들이 그 우리나라 상황도 근본적인 그 지출 부분에 대한 그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향후에 좀 적극적인 지출 감소 노력들이 우리한테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규제 개혁 파트에서도 역대 정부에서 굉장히 규제 개혁에 대한 노력을 했는데요. 규제 규모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향후에 AI라든지 디지털 선도국을 지향하고 또 우리의 먹거리를 그 창출하기 위해서는 좀 보다 적극적인 규제 개혁이 좀 요구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존의 규제 총량제라든지 비용 편익 분석 제도 같은 것들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정하게 그 운영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규제 감축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좀 보다 엄정하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인력 효율화 파트 부분에서도 그 뭐 1공하고 2레로 정부 조직이 계속 분화되면서 인력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요.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그 13만 명에 대한 공무원 인력 증원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 행정안전부 조직국에서도 정부 인력 효율화에 관한 다양한 노력을 좀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미흡한 것 같고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개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스케줄 F와 같이 그 관료제의 정치화를 촉발하는 그런 제도들은 가능하면 좀 제한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최근에 MZ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이라든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그 퇴직 공무원들의 정년 연장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는 많은 저연차 공무원들이
그 성과 관리나 보수 체계에 대한 개편들을 요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개혁들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다양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어떤 리스킬이라든지 업스킬 등의 조치, 그러니까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대한 노력이 좀 더 전폭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공공부문의 효율화 수단으로서 그 미국에서는 지금 AI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같은데요. 우리도 그 행안부 차원에서 지금 공공부문에 그 AI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 정부를 개혁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협업 수단이 좀 그 활용이 됐었는데요. 기존 그 제도 안에서 조금씩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인 협업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러니까 제도를 좀 초월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실험적인 그 협업 방식들이 조금 많이 있거든요. 다만 좀 그런 것들이 법을 좀 고쳐야 된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정부가 그 적극적이고 도전성을 가지고 좀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